인터럽트 베이스 IO의 경우에는 뭐 디바이스들이 자기가 인터럽트 데이터를 전송할 게 있다. 그러면 인터럽트를 CPU한테 날려가지고 나 지금 데이터 전송할 게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는 기본적인데 문제는 그러한 디바이스가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뭐 동시에 2개 이상의 디바이스가 나 입출력 하겠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입출력 버스는 하나뿐이에요. 모든 버스는 동시에 2개 레지스터나 2개 디바이스나 2개의 컴포넌트가 신호를 갖다가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버스에는 어느 한순간에는 하나의 소스로부터 하나의 데스티네이션으로 날아가는 하나의 데이터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선마다 한 개씩밖에 데이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개 이상의 디바이스가 데이터 버스를 사용하고 싶다, 그래서 입출력하고 싶다 하게 되면은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가위바위보 해야 되죠. 가위바위보 좀 이상하네. 가위바위보. 나이가 드니까 손도 막 이상하게 움직이네요. 가위바위보 해야 됩니다. 이긴 사람이 먼저, 진 사람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이거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런다?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2개 이상의 디바이스로부터 동시에 발생된 인터럽트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그런 경우인데, 그럼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사람 같으면 가위바위보 하면 되죠. 뭐 그게 안 되면 묵찌빠라도 하면 되겠죠. 하지만 컴퓨터에서는 이러한 우선순위를 갖다가 특정한 알고리즘에서 결정한다는 겁니다. 하드웨어적으로 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방식이 데이지 체인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요건 어떤 방식이냐면은 이렇게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뭐 디스크가 됐건 뭐 키보드가 됐건 간에 디바이스 1이 있고 디바이스 2가 있고 디바이스 3가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들은 만약에 자기가 IO를 갖다가 수행해야 된다. 그렇다면 인터럽트를 CPU한테 날려요. 즉 인터럽트를 내보내는 선이 있습니다. 이 선들이 있어요. 이게 CPU에 인터럽트 신호에 딱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입출력할 게 있다. 그러면 인터럽트 신호를 딱 내보내고 그 신호가 CPU한테 가는 거예요. 만약에 CPU가 인터럽트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인터럽트 애크놀리지를 딱 날려줍니다. 날려주는데 이 데이지 체인 방식에서는 디바이스마다 프라이어티 인풋, 프라이어티 아웃풋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디바이스가 지금 인터럽트를 갖다가 하겠다고 손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이 디바이스도 인터럽트를 하겠다고, 즉 IO를 갖다가 처리하겠다고 손을 들었어요. 둘 다 동시에. 그랬는데 CPU는 어느 디바이스가 지금 손을 들었는지 잘 모릅니다. 일단은 인터럽트가 걸렸다는 것만 알아요. 그래서 인터럽트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인터럽트 애크놀리지먼트 신호를 보내주는데, 그거를 누가 먼저 받느냐? 지금 구조상으로는 디바이스 1이 먼저 받죠. 그럼 디바이스 1이 먼저 인터럽트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바이스 1에 해당하는 벡터 어드레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 대한 주소겠죠. 즉 인터럽트 벡터 주소입니다. 그거 갖다가 CPU에 주소에 날려줘요. 그러면 이 주소를 갖다가 프로그램 카운터에 저장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가져다가 다시 한번 점프를 해가지고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 카운터 값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명령을 실행하겠죠. 그게 바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될 거예요. 그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즉 디바이스 1에 대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시작 주소가 바로 벡터 어드레스 1입니다. 디바이스 3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시작 주소는 벡터 어드레스 3가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 벡터 어드레스 1을 갖다 먼저 CPU한테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CPU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디바이스 1에 대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먼저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처리가 다 끝났어요. 끝나면은 디바이스 1은 할 일이 끝났죠. 그럼 그때서야 자기가 갖고 있는 요 인터럽트 애크놀리지먼트 신호 요거 갖다가 다음번을 토스합니다. 그럼 디바이스 2한테 넘겨줬어요. 그럼 디바이스 2는 자기는 인터럽트 하겠다 손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패스합니다. 그럼 디바이스 3로 가겠죠. 디바이스 3는 손 든 디바이스죠. 그러니까 디바이스 3가 요걸 받은 다음에야 벡터 어드레스 3를 내보내가지고 자기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얘기인즉슨 결국 이렇다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인터럽트 애크놀리먼트가 날라오는 데서 가까운 데 있는 디바이스가 먼저
우선적으로 인터럽트 처리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디바이스가 나는 인터럽트 처리가 빨리 돼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은 설계자는 그 디바이스를 이 인터럽트 연결 순위상에 왼쪽에 놔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컴퓨터 설계자가 설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우선순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디바이스다. 그렇다면 오른쪽에다 배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럽트 애크노니먼트를 갖다가 전달하는 이런 라인을 갖다가 차례대로 순서를 맞춰가지고 체인식으로 연결했다 해가지고 이거 갖다가 데이지 체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데이지라고 하는 것은 왜 데이지라는 이름이 붙었냐면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만든 사람의 와이프 이름이 데이지래요. 뭐 자세한 건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데이지 그러면은 저걸로 더 유명하죠. 데이지가 누구의 와이프예요? 아, 와이프가 아니라 데이지가 누구의 여자친구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요? 데이지가 누구의 여자친구인지. 그렇죠. 도널드 덕의 여자친구죠. 네, 도널드 덕의 여자친구가 바로 데이지입니다. 뭐 그 데이지예요, 말하자면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바로 이 프라이어티 인풋, 프라이어티 아웃을 갖다가 받아서 벡터 어드레스 알리고 끝나면은 애크로니먼트 다시 끝나면은 그러면 PO로 넘기는 그런 로직을 표시하는 겁니다. 프라이어티 인, 프라이어티 아웃, 그리고 벡터 어드레스를 내보내주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라이어티 인풋이 있고 RF 값이 요 이제 SR 플립플 값의 논리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프라이어티 아웃풋으로 데이터를 내보내주는 뭐를 벡터 어드레스를 내보내주고 프라이어티 아웃풋으로 넘겨주는 이러한 순서를 갖다가 여기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그 조합회로니까 그 순차회로를 결합한 조합회로니까 한번 논리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세요. 또 다른 우선순위 인터럽트 제어하는 방식으로 병렬 우선순위 인터럽트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 인코더를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이죠. 여기 벡터 어드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 어드레스의 값에 따라 가지고 서로 다른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점프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디스크가 있고 프린터가 있고 카드 리더가 있고 요새 이런 거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카드 리더가 있고 그다음에 키보드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프라이어티 인코더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디스크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다. 0번 우선순위고 프린터는 1번 우선순위고 뭐 리더는 2번 우선순위, 키보드는 3번 우선순위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디스크가 인터럽트를 갖다가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카드 리더가 인터럽트 요청했어요. 그럼 프라이어티 인코더는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거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요 디스크에 해당하는 벡터 어드레스의 시작 번지를 XY를 내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설계자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시작 번지를 잘 만들어줘야 돼요. 이를테면은 이 디스크의 인터럽트 시작 번지가 00000 번지다. 0000000 번지다. 이렇게 정했다면은 이 프라이어티 인코더는 디스크 신호가 이게 왔을 때 여기가 1이 됐을 때 0, 0 신호를 내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프린터가 인터럽트 하겠다고 나오게 되면은 프라이어티 인코더는 이 값을 0과 1로 만들어주게 되겠죠. 리더면은 1과 0으로 키보드면 1과 1로 만들어주겠죠. 그러면은 이 디스크에 해당하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주소를 00으로 시작하는 00000으로 시작하는 주소로 맞춰줘야 될 것이고 설계할 때 프린터에 해당하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주소는 010000으로 맞춰줘야 될 겁니다. 리더의 경우에는 10000000으로 그리고 키보드의 경우에는 11000000으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주소를 미리 맞춰 놓는 겁니다. 그리고 프라이어티 인코더의 역할은 뭐냐면은 두 개의 인터럽트가 동시에 요청이 됐다. 그러면은 이게 우선순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빵빵을 먼저 내보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 루틴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리더에 해당하는 즉 10 빵빵빵빵을 내보내주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직을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인풋이 예를 들면 i0입니다. i1, i2, i3가 이렇게 있을 때 i0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다. 그럼 i0가 1이면 나머지는 전부 다 무시인 거예요. 즉 무정의 조건이 되는 거죠. 0이건 1이건 상관없이 무조건 뭐가 나간다? 벡터 어드레스가 x와 y가 공공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i0는 즉 디스크는 인터럽트 요청하지 않았는데 i1이 인터럽트 요청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무시죠. 그 상황이 x와 y가 0일인 경우예요. 그리고 i0하고 i1은 인터럽트 요청 안 했어요. 그런데 i2가 요청을 했어요. 그럼 i3의 의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완전히 개무시되고 무조건 i2에 해당하는 벡터 어드레스 시작 번째 나가게 되는 겁니다. xy가 10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 순서가 yx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00, 10, 01, 11이 나가게 되겠죠. 예. 그리고 i3는 키보드는 위에 형님들이 다 조용히 있을 때 그때나 자기는 손들면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처리가 되는 것이고 위에 형님들 중에서 누구든지 간에 손을 들게 되면 자기는 그냥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참 불쌍하죠. 예, 사람도 태어날 때 누구는 금수저로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납니다. 야, 나는 왜 흙수저로 태어났고 저놈 도대체 뭐가 잘났길래 금수저로 태어났지? 야, 내 인생 정말 힘들다. 세상살이 정말 울퉁불퉁하구나.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컴퓨터도 똑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설계된 놈은 그 컴퓨터 못 쓰게 될 때까지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냥 정해진 운명이에요. 처음부터 우선순위 0번으로 태어난 놈은 컴퓨터 망가져서 끝날 때까지 우선순위 0번이에요. 그래서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예. IO 디바이스 위에 디바이스 있고 디바이스 밑에 디바이스 있답니다. 이런 거 보면 컴퓨터나 인간이나 예, 참 인생이나 컴퓨터생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원칙에 의해 가지고 x, y 값을 내보내주고 뭐 아무도 인터럽트 손을 안 들었으면 뭐 x, y 값은 안 나가겠죠. 디제블이겠죠. 예, 그랬을 때 이 로직을 갖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간단하죠. 입력이 4개이고 출력이 2개인 조합회로죠. 그 그냥 조합회로 하는 방식으로 카논 맵에 해가지고 무정의 조건 넣어가지고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나오겠죠. 그럼 x, y 논리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IST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각각의 논리 조합 i0하고 i1하고 i2하고 i3가 전부 다 5화일 때 그때 나타내는 것이니까 이네이블 되는 것이죠. 이 벡터 어드레스가 5화의 논리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끝이죠. 마스크 레지스터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잠깐 얘기를 안 했는데 이 마스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미 알다시피 1 값이면은 이게 엔드 게이트니까 요 각각의 IO 디바이스들이 실제로 인터럽트를 걸 수 있으려면은 이 값이 전부 다 1이어야 되죠. 만약에 어느 하나가 0이면은 예를 들면 2번이 0이다. 그럼 엔드 게이트에서 막히니까 리더는 아무리 인터럽트 손을 들어도 인터럽트 안 걸리는 겁니다. 요런 때 쓰는 것을 마스크 레지스터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IO 장치에는 전부 다 이 마스크 레지스터가 다 하나씩 붙어있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터럽트 사이에 우선순위가 정해졌다 치고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인터럽트가 걸렸어요. 그러면 인터럽트가 어떻게 동작하느냐? 우리가 이미 오전에 다 설명했습니다.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이 있다고 했어요. 물론 기본 컴퓨터는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이 따로 없고 무조건 0번지로 점프하게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메모리 0번지부터 255번지까지 엔트리들이 바로 해당하는 그 IO 디바이스의 인터럽트 처리 루틴, 즉 바이오스 루틴으로 점프해가는 점프 명령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디스크 인터럽트가 걸었다 그러면은 일단 디스크가 0번, 아까 0번이었죠. 앞에서 보면은 0번이었습니다. 0번이니까 0번 어드레스로 점프해가요. 일단 그럼 거기 가보면은 점프 디스크라고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지로 점프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IO 그 디스크 장치에 해당하는 바이오스 루틴이 수행이 되고 끝나면 다시 간접 번지를 해가지고 원래
프로그램 주소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갖다가 우리가 간단히 표시하면은 인터프트가 만약에 발생됐다. 디스크가 인터프트 걸었다. 그러면 일단 IN은 1로 되고 IST를 갖다 1로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디스크에 해당하는 요 주소, 요 주소죠. 벡터 어드레스죠. 요 벡터 어드레스를 갖다가 사용해서 점프를 해가요. 근데 만약에 인터프트 수행하는 도중에 또 인터프트 걸렸다. 그러면은 뭐 스택에다가 현재 PC 값을 집어넣고 그리고 PC 값을 갖다가 벡터 어드레스로 바꾼 다음에 IN을 갖다 0으로 놓고 인터프트를 수행하고 끝나면은 바로 좀 전에 인터프트가 또 걸렸던 그 인터프트 서비스 루틴을 또 수행하기 위해서 스택에서 하나를 뺀 다음에 그 다음에 패치 사이클로 가가지고 다음 인터프트 수행하게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바로 이렇게 인터프트 벡터 테이블 IVT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 IVT는 시스템이 부팅할 때 아까 롬 바이오스가 F 세그먼트라고 그랬죠. F 세그먼트에 있는 롬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부팅할 때 이 0번 세그먼트로 카피해 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IVT가 제일 먼저 부팅할 때 올라오는 데이터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PC 인터 같은 책을 보게 되면 이제 내용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시간 날 때마다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컴공과 학생이라면은 PC 인터 정도는 학교에서 안 배운다고 해서 손 안 대면 안 됩니다. 그 정도는 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갖다가 뭐 기계로 하건 C로 하건 자바로 하건 간에 시스템 프로그램을 해봐야 됩니다. 오른쪽 그 테이블 보게 되면 IBM 코안 기종에서 사용하는 인터 벡터 테이블이 나와 있습니다. 벡터 그 넘버가 쭉 나와 있고 그리고 그 해당 벡터 넘버에 있는 프로그램 어드레스 즉 VAD가 여기 쭉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인터프트 번호가 매겨져 있죠. 자, 벡터 번호하고 인터프트 번호가 꼭 일치하진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인터프트 리퀘스트 0번에 해당하는 그 인터프트 벡터란 얘기고 그 벡터 넘버는 2번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리셋 같은 거는 1번이고 그리고 타이머 카운터 같은 경우는 10번부터 14번까지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external interrupt 소위 말하는 IRQ 번호에 해당하는 8개는 인터프트 0부터 7까지로 정의되어 있죠. 이런 게 1부터 번호가 총 255까지 그리고 0번인 벡터 넘버도 있어요. 시스템 인터프트죠. 그래서 총 256개의 인터프트 벡터 넘버가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IBM 코안 PC, 즉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뭐 인텔 코어 i 시리즈 이런 데서 사용하는 게 바로 이런 인터프트 벡터 테이블입니다. 만약에 이런 인터프트 벡터 테이블을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인터프트가 걸렸다. 예를 들면 뭐 19번 인터프트가 걸렸다. 그러면 9번에 해당하는 벡터 넘버, 즉 다시 말하면 요 번지로 점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인터프트 벡터 7번에 해당하는 그 인터프트 서비스 루틴의 벡터 어드레스가 요거니까 요 번지로 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점프 명령에 의해서 요 점프 명령에 의해서 해당하는 루틴으로 점프해 갈 수 있겠죠. 이런 동작을 할 때는 일단은 먼저 자기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놈의 마스크 레지스터 비트 갖다가 0으로 해버립니다. 만약에 내가 인터프트 딱 걸었다. 그러면 요거의 마스크 레지스터 갖다 전부 다 0으로 해놓는 겁니다. 너는 이제 인터프트 걸어도 안 받는다 이거죠. 인터프트. 나보다 하나 위인 형님이 인터프트 걸 때만 내가 조용히 뒤로 물러선다는 겁니다. 그리고 IST 갖다 0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PSW 번호를 저장해야겠죠. 인터프트 걸렸으니까 현재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그 PSW 저장해야겠죠. 그리고 IN을 다시 1로 놓은 다음에 인터프트 서비스 루틴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IN을 다시 0으로 놓고 PSW를 갖다가 원래대로 CPU에 복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낮은 마스크 레지스터 비트를 전부 다 1로 다시 돌려놓죠. 그리고 리턴 어드레스를 가져와서 프로그램 카운터 저장해서 원래 프로그램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IN을 다시 1로 놔요. 여기서 IN을 0으로 갖다 1로 놓는 이유는 요 2, 3, 4, 5번 동작이 수행되는 동안에 이 사이에 또 다른 인터프트가 딱 걸리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터프트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인터프트가 또 걸리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는 일종의 크리티컬 레이전처럼 보호되는 구역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IN을 0으로 해가지고 인터프트 안 받게 한 다음에 이런 처리가 다 끝나고 나면은 다시 인터프트를 받는 그러한 형태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계속해서 VAD 얘기를 했는데, VAD는 벡터 어드레스, 다시 말하면 해당 인터럽트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주소라고 그랬죠. 이 주소는 보게 되면 전부 다 바이오스 주소예요. 당연한 일이죠. 인터럽트라고 하는 건 대부분 입출력입니다. 입출력을 갖다 기본적으로 동작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 우리가 바이오스, 베이직 IO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그걸 바이오스라고 했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래서 바이오스, 즉 인터럽트 프로그램은 대부분 기계어입니다. 기계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롬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기계어 프로그램을 갖다 한번 읽어가지고, 기계어는 바로 어셈블리로 바꿀 수 있으니까 어셈블리 언어로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면서 공부를 해본다면은, 아, 인터럽트가 이런 식으로 동작되고, 프린터 드라이버는 이런 식으로, 키보드 드라이버는 이런 식으로, USB 드라이버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알 수 있고, 바이오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나도 바이오스를 만들거나 바꾸거나 바이오스를 새로 개조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 해봐서 그렇지, 사실 여러분들 해보면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기계어를 다루고자 하는 그러한 정열. 어차피 인간인 이상은요, 기계어를 잘 다루는 건 힘든 일입니다. 나는 좀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계어를 좀 잘 다루지만, 웬만한 사람은 기계어를 못 다루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기계어는 그냥 한번 이해해 보겠다는 그런 패기만 가지면 되고,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의 어셈블리 언어 실력, 인텔 8086의 어셈블리 명령은 좀 알아야 되겠죠. 그 어셈블리 랭귀지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시간, 노력 많이 기울인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바이오스 프로그램을 갖다가 해석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프로그램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바이오스 프로그램 막 바꿔가지고 해집어 놓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해커입니다. 해커가 별거 아니에요. 시스템 프로그램을 내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는 사람들이 바로 해커입니다. 바이러스 심는 거, 이런 거는 하급 해커들이 나는 거예요. 진짜 고급 해커들은 바이러스 따위 안 합니다. 그 대신에 시스템을 내 마음대로 주물르고 뒤집어 엎어놓죠. 그러고도 웬만한 사람은 지금 바이오스가 뒤집어 엎어졌다는 걸 사실을 모릅니다. 예, 그 정도는 돼야지만 진짜 고수 엔지니어죠. 여러분들 그렇게 될 날이 있을까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IO 전송 방식의 세 번째 방식인 이제 DMA, 직접 메모리 접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DMA는 말 그대로 직접 메모리에다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누가? IO 장치가 CPU를 거치지 않고 직접 IO 디바이스하고 메모리가 데이터를 서로 저장하고 읽어내는 그러한 방식을 DMA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DMA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DMA를 해주는 전용 장치가 있어야 되고, 그거 바로 DMA 컨트롤러라고 얘기합니다. DMA 제어기. 그리고 그 DMA 제어기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CPU가 필요합니다. CPU의 경우에는 이 DMA를 갖다가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버스를 DMA 컨트롤러한테 넘겨주는 그러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돼요. 즉 버스 리퀘스트와 버스 그랜트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신호선이 있어야지만 그 CPU는 DMA를 지원하는 CPU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CPU에 저 BR 신호와 BG 신호가 없다, 그러면 그 CPU는 DMA가 안 되는 CPU예요. 아니면 CPU 내에 DMA를 내장하고 있던가, 아예 801 같은 경우가 그렇죠. DMA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BR, BG 그 라인이 없어요. 물론 있죠. 있는데 이제 다른 기능하고 이제 오버로딩 되어 있습니다. DMA 지어기는 바로 이 DMA를 지원한 CPU와 연결돼 가지고
DMA를 수행하는 일종의 이것도 프로세서입니다. 별도의 프로세서인데 언뜻 모양을 보면은 앞에서 본 I/O 인터페이스가 비슷하죠. 예, 맞습니다. I/O 인터페이스가 비슷합니다. 버스 버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드레스 버스 버퍼, 그 다음에 워드 카운트 레지스터, 그 다음에 어드레스 레지스터, 컨트롤 레지스터. 앞에 I/O 그 인터페이스하고 비교해 본다면 스테이터스 레지스터가 없는 게 좀 다르죠. 그리고 컨트롤 로직이 똑같이 있습니다. DMA 셀렉트, 뭐 레지스터 셀렉트, 뭐 리드 라이트 이런 여러 가지 신호, 그리고 CPU와 연결하기 위한 버스 리퀘스트, 그리고 버스 그랜트, 그리고 CPU한테 인터럽트를 주기 위한 인터럽트 신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디바이스하고 통신을 하기 위한 DMA 리퀘스트, DMA 애크놀리지먼트라고 하는 그러한 라인도 있죠. 그리고 이것들을 다 연결해주기 위해서 내부에 버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게 바로 DMA 컨트롤러인데,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CPU. 나중에 이 컨트롤 로직이, 이게 사실 컨트롤 로직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CPU예요, 이게. 거의. CPU입니다. 그럼 앞에서 봤던 I/O 디바이스의 인터페이스. 그럼 이것도 독립된 하나의 컴퓨터 CPU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한다면, 그렇다입니다. 타이밍 컨트롤 있죠? 이 부분이 엄격히 말하면 이것도 CPU입니다. 자체적으로 레지스터 가지고 있고, 자체적으로 명령어 가지고 있고, I/O 명령어 따로따로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명령어 체계 따로 있고, 레지스터 체계 따로 있고, 네오 버스 있고, 외부하고 통신할 수 있고, CPU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여러분들 PC를 보게 되면요, 겉으로 봤을 때는 CPU가 하나죠. 인텔 뭐 10세대 CPU 하나죠. 하지만 컴퓨터 설계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그 PC는 수십 개의 CPU가 모여서 만들어진 병렬 컴퓨터입니다. 병렬까지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루즈리 커플드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여러 개의 CPU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장치가 바로 여러분들의 PC다는 겁니다. 절대 단일 한 개짜리 CPU가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여러분들 PC에는 웬만한 그래픽 카드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뭐 엔비디아에 뭐 예를 들면 2060 카드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 그래픽 프로세서 안에 코어가 몇 개예요?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 코어 한 개 한 개가 다 CPU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벌써 무지막지한 숫자의 CPU를 갖고 있는 멀티 프로세서, 병렬 프로세서로 갖다가 여러분들 지금 PC에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DMA 컨트롤러도 독립된 하나의 프로세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CPU는 CPU대로 뭔가 메모리를 갖다 접근하면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DMA 컨트롤러도 CPU하고 통신하면서 버스를 써야 돼요. 근데 버스는 앞에서 그림에서 봤지만 예, 버스는 공통 버스입니다. 공통 버스인데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 DMA 컨트롤러가 하나 또 있다고 보죠. 이렇게 있는데 DMA가 I/O 장치에서 메모리로 데이터 전송하려면은 이 버스를 써야 돼요. 그러면 버스를 갖다가 DMA가 잡고 있는 거죠. 그러면 프로세서는 버스를 못 쓰니까 뭐 일할 수가 없잖아요. 메모리와 통신할 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DMA가 I/O를 갖다가 전문으로 맡아서 한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DMA가 일하고 있는 동안 CPU가 놀고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도대체 그게. 그렇기 때문에 DMA 컨트롤러는 I/O를 하기 위해서 CPU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CPU는 우선순위가 높아서 우선순위대로 먼저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CPU가 계속해서 I/O 버스를 쓰고 있다면 DMA 컨트롤러는 동작할 수가 없겠죠? 맞습니다. 만약에 프로세서가 여기 본 것처럼 메모리하고 I/O가 각자 다른 버스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모르겠으나 그러면 메모리로 가는 버스가 따로 있으니까 CPU는 메모리하고 따로 돌겠죠. I/O 버스하고 같이 공통으로 쓰는 경우에는 뭐 거의 DMA는 쓸 기회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각자 다른 버스 쓰는 경우라 하더라도 CPU가 메모리를 접근하고 있는 동안에는 DMA가 I/O 디바이스에서 메모리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없죠.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려고 그러면 CPU에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DMA 컨트롤러는 어떻게 데이터를 전송하느냐, 사이클 스틀링이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사이클 스틀링, 만약 사이클을 훔치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CPU가 하나의 명령어를 수행하려면은 명령어를 메모리로부터 패치해 와가지고 디코딩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패치해 오고 실행을 한 다음에 실행 결과를 갖다가 다시 메모리에 라이트하죠. 그러면은 결국은 CPU는 계속 메모리 접근하고 메모리 접근하고 메모리 접근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 와중에 메모리 안 쓰는 때가 있죠. 예를 들면은 T0, T1, T2, T3, T4, T5 이렇게 타이밍이 있다 하면은 자 T0에서는 메모리 접근해요? 아니죠. 레지스터만 접근하죠. T1에서는 메모리 접근해야죠. T2에서는 디코딩 하잖아요. 그럴 때 메모리 안 쓰죠. 그러니까 버스를 안 쓰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버스를 안 쓰는 타이밍, 예를 들면 T0는 버스를 쓰고 T1은 안 써요. T2는 씁니다. 네, T3는 써요. T4는 안 써요. 만약에 그렇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T1하고 T4는 메모리를 갖다 CPU가 안 쓰니까 그 빈 시간을 기가 막히게 노려가지고 DMA 컨트롤러가 싹 끼어들어서 메모리 버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CPU 대신에. 그래도 CPU는 방해 안 받죠. 어차피 그 시간에 메모리 접근 안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가 접근, CPU가 메모리 접근 안 하는 빈 시간을 기가 막히게 노려가지고 그 시간에 IO 장치하고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CPU가 사용하는 이런 메모리 사이클, 요거 갖다가 훔쳤다고 그러는 거죠, 말하자면. 슬쩍 빌려가지고 쓴다 해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사이클 스틀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CPU가 메모리 접근하는 시간이 많이 비면 빌수록 사이클 스틀링 하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DMA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럴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명령어를 수행하는 사이사이에 메모리 접근하는 시간이 많이 비면 빌수록 DMA가 효율이 좋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리스크 프로세서처럼 정말 한꺼번에 메모리를 쫙 접근한 다음에 명령이 수행될 때는 메모리 접근이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은 이건 정말 사이클 스트링은 최적이죠. 그래서 리스크 프로세서가 시스크보다 IO 속도가 똑같은 조건인데 더 빠른 이유가 바로 이 사이클 스트링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똑같은 동네 디스크를 가지고 리스크 프로세서가 읽는 거하고 시스크 프로세서가 읽는 거하고는 리스크가 훨씬 더 빨라요. 사이클 스틀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럼 DMA는 어떤 순서로 동작하는 것일까? 처음에 DMA가 동작하려면 일단 CPU가 관여를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 그림에 보게 되면은 CPU와 DMA 컨트롤러, 그리고 메모리, 그리고 IO 디바이스, 뭐 디스크라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런 이제 장치들이 서로 나타나 있습니다. DMA가 수행될 때는 제일 먼저 전송 초기화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메모리 버스하고 입력 버스가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 버스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전송한 다음에는 인터럽트를 갖다가 CPU에 걸어가지고 DMA 끝났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끝나게 되는데 전송 초기화 때는 어떤 일을 하느냐,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갖다가 전송할 것이냐 하는 데이터 워드수, 메모리에 어디에다가 데이터를 전송할 것이냐 하는 메모리 주소, 메모리 시작 주소죠. 또는 메모리에서 읽어오는 시작 주소도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 읽는 것이냐 쓰는 것이냐를 결정하는 RW 신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DMA 여기 땅 시작한다 하는 그런 전송 시작 신호가 있습니다. 요 네 가지 신호가 IO 디바이스하고 CPU, DMA 컨트롤러에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초기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시작은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IO 디바이스, 디스크가 먼저 DMA 리퀘스트를 딱 보내요.
자, 초기화해 가지고 이런 전송을 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는데, 자,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디바이스가 먼저 DMA 리퀘스트를 딱 보냅니다. 누구한테? DMA 컨트롤러한테. 그러면 DMA 컨트롤러는 지금 DMA 전송을 해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DMA를 하기 위해서 CPU한테 나 지금 DMA 전송을 해야 되겠는데 해도 되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즉 버스 리퀘스트를 보내는 것이죠. 내가 버스를 쓰겠다. 그럼 CPU는 자기가 사이클 스트링을 사용해가지고 네가 전송이 좋다 라고 판단되면은 그럼 버스 그란트 신호를 딱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DMA 컨트롤러가 버스 그란트 신호를 받게 되면은 그러면 IO 디바이스한테 그래 오케이 너 그럼 DMA 해도 좋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일단 버스 그랜트를 받았으니까 이 데이터 버스하고 어드레스 버스는 요 메모리하고 IO 디바이스가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DMA 컨트롤러가 이제 제어를 하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이제 이 데이터 버스 통해 가지고 메모리로 IO 디바이스가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어디로 이 메모리 주소 시작 주소로 또는 이 시작 주소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서 IO 디바이스 즉 디스크로 쓰거나 하는 동작을 직접 CPU 안 거치고 왜 프로그램드 IO나 인터프트 IO는 CPU를 거쳐야 되잖아요. 하지만 CPU를 거치지 않고 CPU는 딴일하고 데이터 버스를 사용해 가지고 전송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 사이클 스트링에 의해서 CPU가 이 데이터 버스를 접근하지 않을 때 그때 DMA 컨트롤러가 버스를 접근해 가지고 데이터를 한 워드씩 전송하게 되는 겁니다. 한 번 사이클 스트링 할 때마다 한 워드씩 전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송할 데이터 워드 수만큼 다 전송했다. 끝났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DMA 컨트롤러가 CPU한테 인터프트 딱 걸어가지고 이제 데이터 전송 끝났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CPU는 이 인터프트 신호를 보고서는 DMA가 끝났구나. 그럼 이제 버스를 누가 쓰고 있지 않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CPU하고 DMA 컨트롤러가 일종의 메인 서브처럼 IO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협조를 하면서 서로 역할 분담해 가지고 데이터 전송하는 이런 방식이 바로 DMA다 하는 겁니다. DMA를 하는 동안에는 중간에는 CPU는 관여 안 한다. CPU는 시작과 끝만 관여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DMA를 하는 동안에는 DMA 컨트롤러가 이 버스를 제어하면서 데이터를 읽고 쓰는 과정을 갖다가 제어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시험에서 이런 거 나요. DMA 전송 순서를 차례대로 나열하여라. 정말 문제 내기 쉽죠. 답 쓰기도 쉽죠. 이런 문제는 회자 문제입니다.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DMA를 안 쓰는 CPU는 지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CPU가 DMA를 다 쓸 수 있어요. DMA를 하는 이런 컨트롤러 다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이렇게 DMA 컨트롤러가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게 하나, 두 개, 또는 네 개, 또는 여러 개까지 있는 것도 있어요. 한꺼번에 여러 개의 DMA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CPU에서는 거의 뭐 필수적으로 따라다니는 장치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장치입니다. 자, 앞에서 DMA 컨트롤러가 CPU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메인 CPU와 서브 CPU에 해당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고 그랬죠. 메인 CPU고 서브 CPU. 그래서 입출력을 주로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CPU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이러한 IO 동작을 갖다가 전문으로 도맡아 하는 그러한 DMA 컨트롤러의 확장판을 우리는 바로 IO 프로세서 얘기합니다. 입출력 프로세서. 입출력만 전용을 맡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출력 장치, 즉 페리페럴 디바이스들은 CPU에 IO 버스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IO 프로세서를 통해 가지고 그 뒤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IO에 관련된 것은 전부 다 이 IOP가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앞에 DMA 컨트롤러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DMA 컨트롤러는 하나의 디바이스에 대해서 전용을 쓰는 그런 개념이 강하다고 생각한다면은 IOP는 여러 개의 페리페럴 디바이스를 갖다가 컨트롤하는 개념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공유 메모리를 통해 가지고 CPU와 통신하면서 이게 바로 메모리 버스, 다시 말하면 외부 버스죠. 이게 외부 버스. 이 안에 있는 건 내부 버스입니다.
그리고 이 버스는 뭐죠? IO 버스입니다. 입출력 버스. 이렇게 IO 버스를 가지고서는 페리퍼럴 디바이스, 입출력 장치들을 갖다가 전문으로 컨트롤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우리는 IO 프로세서 얘기하는데, 요거를 IBM 시스템에서는 별도로 채널이라고 얘기합니다. 채널. 샤넬 아니에요. 채널. 채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IBM 서버급에서는 바로 이 IOP 프로세서를 갖다가 IO 프로세서를 갖다가 채널이라고 호칭한다는 겁니다. 거의 CPU급의 DMA 컨트롤러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이것은 뭐 좀 큰 컴퓨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쓰고 있는 PC도 다 이 IOP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보게 되면 전형적인 8086 인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갖고 있는 그러한 IOP를 보여주고 있는데, 8086 CPU를 쓸 당시에는 8089라고 하는 IOP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로컬 버스가 붙고, 그리고 버스 컨트롤러가 있어가지고 메모리를 연결할 때 어떨 때는 CPU로, 어떨 때는 IOP로 연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IOP 뒤에 모든 디바이스들이 쭉 붙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이 8089 IOP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름으로 호칭되죠. 요새 최근에 와서 메인보드에 이 IOP를 우리가 8089라고 그러지 않죠.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죠? 칩셋이라고 부릅니다. 칩셋은 IOP하고 요 버스 컨트롤을 합친 거예요. 칩셋 구조를 보게 되면, 칩셋 기능 보게 되면은 결국 뭐예요? IO 장치, 뭐 PCI 익스프레스 컨트롤러, VGA, 뭐 사운드, 네트워크, 그 다음에 뭐 USB, 뭐 시리얼 포트,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어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 IOP인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PC 메인보드에서는 칩셋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칩셋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그 CPU가 수행할 수 있는 IO 컨트롤 능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뭐 이 메인보드에는 USB 컨트롤러 USB 3.0이 2개가 붙을 수 있냐 4개가 붙을 수 있느냐, 그 기능의 차이는 결국 칩셋의 차이잖아요. 결국은요. 그 칩셋의 차이는 바로 이 IOP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만 바뀐 거예요. 말하자면요. 옛날에는 IOP라고 얘기했고, IBM에서는 그걸 채널이라고 얘기했고, 지금은 우리는 그걸 PC급의 메인보드에서는 칩셋이라고 얘기한다 하는 겁니다. 같은 기능의 전부 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요것만 보면 딱 칩셋이 뭔지 간단히 정리가 됐죠. 자, 아까 비동기 통신, 비동기 직력 통신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스트로보, 그리고 이제 핸드쉐이킹 얘기를 하면서 이 직력 통신을 하는 걸 우리가 봤었는데, 직력 통신, TTL 통신할 때는 한 번에 8비트, 다시 말하면 한 개의 문자를 갖다 보내는 형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통신할 때, 예를 들면 이제 컴포넌트로, 아니면 메모리에서 다른 IO 디바이스로 데이터를 서로 전송할 때, 그러면 한 문자씩 보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자 단위로 보낼 때도 있고 비트 단위로 보낼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문자 단위로만 보낸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문자 지향 프로토콜, 즉 캐릭터 오리엔티드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방식은 간단해요. 내가 보낼 문자가 있다. 그걸 텍스트라고 합니다. 뭐 몇 글자인지 모르죠. 텍스트가 있으면은 그 텍스트 앞에다가 스타트 텍스트, 엔드 텍스트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 헤더를 붙여요. 여기에 이제 이 텍스트가 길이가 얼마인지, 아니면 이제 텍스트의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죠. 그리고 그 앞에 이 헤더가 시작한다 라고 얘기하는 스타트 오브 헤더를 붙이고, 맨 앞에다가 싱크를 2번 붙입니다. 그리고 맨 뒤에다가는 BCC, 이 텍스트에 대한 그 에러 컨트롤 비트를 붙여요. 각각의 칸은 전부 다 8비트입니다. 8비트, 8비트. 그러니까 한 개의 문자죠. 문자. 헤더는 이제 여러 개의 문자예요. 여러 개의 문자고, STX 한의 문자, ETX 한의 문자, BCC는 이제 일정한 수의 비트입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이제 N개의 문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앞에다가 싱크 2번 붙이고, 스타트 오브 헤더 한 다음에 헤더를 붙이고, 그 다음에 텍스트 앞에 스타트 텍스트를 붙이고, 텍스트 끝에다 엔드 텍스트를 붙이고, BCC를 붙여서
전송 라인을 통해서 전송하는, 그리고 각각의 이 한 비트 한 비트 한 비트는 전부 다 뭐라고 그랬죠? 핸드쉐이킹으로 보내가지고 8비트 자체는 비동기 직렬 통신으로 TTL 방식으로 보내는 그러한 통신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그 방식을 우리는 문자 지향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합니다. 방식, 규칙. 방식이 규칙이죠. 그 규칙을 우리는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럴 때 문자 위주로 보낼 수 있도록 거기에 가장 알맞게 만들어진 그런 형식을 바로 문자 지향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하고, 문자를 기반으로 한 텍스트를 보낼 때는 반드시 이러한 형식으로, 이거 딱 프레임이라고 그래, 프레임. 이런 형식으로 보내야 됩니다. 이런 형식이 아닌 방식으로 보내게 되면은 서로 컴포넌트나 컴포넌트 어떤 디바이스가 데이터 전송을 주고받을 때 서로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런 식으로 보내기 약속을 하고 보냅니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걸 문자 위주의 문자 지향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가 비트 내용으로 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싱크는 예를 들면 0010, 110이다. 7비트로 보이지만 패리티 비트가 한 비트가 더 있기 때문에 8비트입니다. 여기 7비트 표시한 거예요, 그냥. 여기서 이쪽에 표시했네, 여기다가. 그래서 0 패리티 비트고 0010, 그 다음에 110. 그래서 이게 싱크입니다. 싱크 두 번, 그 다음에 스타트업 헤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보내는 데스티네이션, 즉 터미널의 번호 4번. 이 바로 헤더가 되는 것이고, 텍스트가 시작되죠. 그래서 뭐 문자가 쭉 들어갑니다. 문자 기네요. 그 다음에 ETX, 여기까지가 텍스트다. 그 다음에 LRC 같은 또는 CRC, 아니면 이제 또 다른 그 비트 에러 제어 또는 패리티 제어 문자를 갖다 같이 포함시켜 보내줍니다. 이런 규칙을 지켜서 반드시 보내야 돼요. 문자를 보낼 때는. 문자 지향 프로토콜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문자가 아닌 뭐 이미지나 아니면 사운드 같은 그러한 비텍스트 방식의 데이터를 보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비트 오리엔티드 프로토콜, 비트 지향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됩니다. 앞에 문자 지향 프로토콜하고는 전혀 다른데, 맨 앞에 플래그가 붙고 맨 뒤에도 플래그가 붙습니다. 플래그는 항상 0111 1110이에요. 앞에도 붙고 뒤에도 붙습니다. 그리고 8비트 어드레스가 붙어요. 요거는 어디로 가느냐, 즉 어느 디바이스로 가느냐는 디바이스 번호예요. 그 다음에 컨트롤 비트가 붙습니다. 컨트롤 비트는 이제 밑에 나와 있죠. 이 데이터가 그냥 정보 데이터일 때 또는 슈퍼바이저리 뭔가를 제어하는 그 통제용 그런 패키지인 경우, 아니면 언넘버드 뭐 여러가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일 때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보내고자 하는 비트들이 여기 표시돼요. 뭐 어떤 때는 128비트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 256비트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N개의 비트일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에 대한 에러 체크 시퀀스, 프레임 체크 시퀀스 16비트짜리 보냅니다. 물론 어떤 프로토콜의 경우에는 32비트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64비트인 경우도 있어요. 그건 프로토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맨 뒤에 플래그를 붙여요. 이런 식으로 형태를,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보낼 때 우리는 이거 다 비트 지향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비문자 통신인 경우에는 다 이런 식으로 보냅니다. 모양에 조금씩 프로토콜마다 세부적으로 차이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다 이런 방식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정보도 그야말로 정말 그냥 데이터만 보내느냐, 아니면은 데이터에 관련된 제어 메시지를 보내느냐,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슈퍼바이저리 또는 언넘버드 또는 그냥 인포메이션으로 표시되는 형태의 컨트롤 비트로 8비트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서는 수신하는 쪽에서는 이게 그냥 이미지 정보다, 아니면 이거는 뭔가 통신 뭐 속도나 아니면 통신 그 프로토콜 갖다 정하는 그런 슈퍼바이저리 패킷이다, 아니면 이거는 언넘버드 또 다른 어떤 제어 코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보통 이제 인포메이션을 보내는 경우에는 이제 NS 비트 같은 경우에 3비트가 샌드 카운트, 즉 0부터 8까지 8번 보낸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PF는 이제 폴 파이널이라고 하는 거. 폴 시작, 파이널 마지막. 그러니까 공이면은 폴. 그래 이제 1이면은 파이널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N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시브 카운트. 이 NS하고 NR이 항상 일치돼야 됩니다. 보내는 거는 3인데 받는 건 4다 그러면 곤란하겠죠.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이제 컨트롤 비트가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형태로 데이터를 갖다가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전송을 할 때 우리는 이것을 비트 지향 프로토콜이라고 그러고, 비문자일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러한 포맷을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좋겠고, 아마 네트워크 시간에도 아마 이 똑같은 얘기를 아마 한번 배웠을 거예요. 다만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1장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 갖다가 넣느라고 오늘 말이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아마 듣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막 귀가 피곤했을 거예요. 그리고 말을 빠르게 하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발음을 좀 뭉갠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뭔 소리인지 단어를 놓쳤다. 어떻게 해야 되죠? 책을 보면 됩니다. 책을 보고 들어야 되겠죠. 자, 오늘 워낙 말을 빨리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이 동영상 강의를 들을 때 2배속으로 듣는 학생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가 말을 2배속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2배속으로 들으면 4배속이 돼버립니다. 그럼 진짜 못 알아들을 거예요. 듣기도 싫고. 그러니까는 오늘은 그냥 원래 2배속이거니 생각하고서 그냥 듣기 바랍니다. 자, 11장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12장 메모리 구조인데, 사실상 마지막 챕터입니다. 13장은 여러분들 각자의 목소리 남겨놓을게요. 기말고사도 이제 따로 유튜브 공지를 하겠습니다만은 1장부터 12장까지가 범위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해보기 바랍니다. 기말고사 오프라인 친다고 그랬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동영상 강의 여기서 끝내도록 하죠. 수고했어요.